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마키아벨리.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마 군주론부터 떠올리실 거예요. 뭐랄까, 권모술수 아니면 냉혹한 현실 정치 이런 이미지들이 강하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마키아벨리의 대표작 군주론과 함께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로마사 논고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 마키아벨리즘이라니 익숙한 틀, 그걸 넘어서요. 공화정과 자유를 향한 그의 어떤 열망까지 마키아벨리의 좀 복합적인 사상 지도를 당신과 함께 그려보는 것. 그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네, 맞아요. 마키아벨리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층적인 사상가입니다. 사실 군주론이 워낙 강렬해서 다른 면들이 좀 가려지기 쉬운데요. 로마사 논고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의 공화주의적인 면모는 정치 사상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아, 공화주의적인 면모요. 네, 이 두 조작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그 16세기 초 이탈리아라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한 지식인이 국가의 안녕과 또 시민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그걸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서 그가 뭘 발견했는지 오늘 함께 그 지적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역시 군주론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워낙 유명하고 또 논란도 많은 책이니까요. 16세기 초, 그 이탈리아가 외세 침략이랑 내부 분일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 그때 피렌체 실권자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헌정된 책이죠. 그렇죠. 권력을 잡고 유지하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조언들, 때로는 좀 비정하다 싶을 정도의 내용 때문에 악마의 교사라는 비난까지 받았으니까요. 맞아요. 악마의 교사. 하지만 동시에 군주로는 그 당시 이탈리아의 절박할 향황, 그러니까 통일과 안정을 향한 열망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세습군주가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새롭게 권력을 잡은 신생군주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흥미롭죠. 아, 신생군주. 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군주의 역량, 비르투, 하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 포르투나의 관계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는 변덕스러운 여성이니까 그녀를 휘어잡으려면 좀 대담하고 과감하게 맞서야 한다. 즉, 자신의 비르투를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운명을 휘어잡는다. 네, 이게 기존의 어떤 기독교적 도덕률이나 이상론과는 거리가 먼 철저하게 정치적 현실과 결과에 주목하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근대 정치학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 그 군주론을 쓰던 시기랑 거의 겹치게, 그러니까 1513년에서 17년 그 사이에 쓰였다는 로마사 논고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리비우스의 로마사 첫 10권을 해설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로마 공화정을 모델로 삼아서 자신의 공화주의 사상을 펼친 책이라고요? 맞습니다. 군주론이 한 명의 강력한 군주에게 집중한다면 로마사 논고는 시민 공동체, 자유, 법, 제도 같은 공화국의 가치들을 전면에 내세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네요. 마키아벨리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냉혹한 군주정의 조언자였을까? 아니면 열렬한 공화정의 홍호자였을까? 그 부분이 바로 마키아벨리 해석의 핵심적인 갈림길입니다. 로마사 논고에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순수한 정치체제, 그러니까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은 각각 타락하기 쉽다고 봤어요. 아, 타락하기 쉽다. 네, 군주정은 폭군정으로, 귀족정은 소수의 이익만 챙기는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다수의 무지한 통치, 중우정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세 요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혼합정체입니다. 혼합정체요? 네. 그리고 그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로마 공화정을 꼽은 겁니다. 로마의 집정관, 이게 군주정 요소고요. 원로원은 귀족정 요소, 민회는 민주정 요소. 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오랫동안 자유와 안정을 유지했다고 분석한 거죠. 그렇다면 왜 군주론에서는 군주정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아마도 그건 이론적인 이상과 현실적인 처방 사이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16세기 이탈리아는 정말 극도의 혼란 상태였거든요. 그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주의 리더십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아, 일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군주로는 위기 상황에 대한 뭐랄까 비상 처방전 같은 거였고
로마사 농구는 그가 장기적으로 지향했던 이상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청사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죠. 아하, 결국 한 것만 읽어서는 그의 사상 전체를 좀 오해하기 쉽다는 거군요. 그렇죠. 군주론의 그늘에 가려진 공화주의자 마키아벨리의 모습이 로마사 농구에 담겨 있는 거죠. 네,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사 원고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마키아벨리가 생각한 공화국의 생애주기, 그러니까 어떻게 탄생하고 번영하고 또 쇠퇴하는지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공화국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였을까요? 마키아벨리는 일단 건전한 법과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덕성, 이걸 공화국의 기초로 꼽았습니다. 특히 그는 자유의 수호자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이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자유의 수호자, 귀족인가요? 평민인가요? 네, 그 질문이죠. 귀족은 이미 가진 게 많으니까 현상 유지를 원해서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걸 탐할 위험도 있어요. 반면에 평민은 지배받지 않으려는 욕구가 강하니까 자유 그 자체를 지키려는 의지가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봤죠. 로마 공화정의 역동성이 바로 이 귀족과 평민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과 타협 속에서 나왔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공화국도 영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다면서요?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부패라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비리나 도덕적 타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가 말하는 부패는 훨씬 시스템적인 문제예요. 마치 잘 만든 기계도 시간이 지나면 나사가 풀리고 녹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공화국의 목적에 맞게 잘 작동하던 법과 제도가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그 의미를 잃고 그냥 형식만 남게 되는 현상, 이걸 의미합니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 네. 공익보다는 사익 추구가 당연시되고 시민들의 자유보다는 소수 권력자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상태.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가 경계했던 시스템적 부패입니다. 이런 부패가 만연하면 공화국은 서서히 죽어가고 결국 참주정, 즉 독재 체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 부패의 징후로 염치,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상실을 지적한 부분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건전한 공화국에서는 능력과 덕망,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공직에 나서지만 부패한 시대에는 그런 자격 없는 야심가들이 너도 나도 권력을 탐하고 오히려 진짜 유능하고 헌신적인 인물들은 외면당하거나 심지어 위험에 처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법률 제정마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되는 모습까지 정말 500년 전 분석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현실적으로 들리죠. 네, 정말 그래요. 바로 그 점이 마키아벨리의 통찰력이 빛나는 부분입니다. 그는 공화국을 완성된 어떤 정적인 상태로 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유지보수하고 개혁해야 하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나 기계처럼 파악했습니다. 이 시스템적 부패, 나사가 풀리는 현상을 막으려면 시민들의 끊임없는 경계심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점진적인 개혁으로 때로는 상황에 따라 급진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특히 독재나 참주정을 겪은 사회가 어렵게 자유를 되찾았을 때 그 자유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지적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오랫동안 억압과 복종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갑자기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지켜야 할지 잘 모른다는 거죠. 맞아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윤범기 강사 강연에서도 언급됐듯이 오랜 식민 지배나 권위주의 시대를 거친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이것과 연결해 볼 수 있는 대목 같아요. 네, 그렇죠.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꾸고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공화국 초기에 강력한 리더십과 시민들의 희생정신을 강조해요. 그 예로 드는 것이 로마 공화정을 세운 주역 중 한 명인 브루투스가 왕정 복구 음모에 가담한 자신의 두 아들을 직접 처형한 사건입니다. 아, 자기 아들들을요? 네, 이건 개인적인 정보다는 공화국이 아니라는 공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아주 단호한 결단이었죠. 이런 비정한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강을 세우고 자유를 지키려면 때로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이런 겁니다. 자유가 위협받는 위기 순간에는 지도층의 솔선수범하는 희생, 즉 노블레스 오블리조가 필수적이라는 통찰이죠. 리더십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군주론과 로마사 논구에 나타난 지도자의 역할, 또 권력 관리 방식, 이걸 좀 더 비교해 보면 좋겠네요. 둘 다 리더십을 강조하긴 하는데
그 맥락이나 강조점은 분명 좀 달라 보이거든요. 네,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군주로는 그 변화무쌍한 운명, 포르투나의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한 새로운 군주 개인의 비범한 역량, 비루투에 초점을 맞추죠. 반면에 로마사 논고는 공화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도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시스템 안에서의 리더십.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 명의 뛰어난 지도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연속해서 나와야만 국가가 안정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의 다윗과 솔로몬,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요. 아까 말씀하신 윤범기 강사 강연에서는 조선 초 태종과 세종의 계승을 긍정적 사례로 들기도 했죠. 반대로 약한 군주가 연이어 나오면 국가가 급격히 쇠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에서 그 윤범기 강사는 삼성그룹 사례를 들었다고 하죠. 1대 이병철, 2대 이건희 회장의 성공 이후 3대 이재용 회장 시기에 겪는 어려움, 이걸 세습 리더십의 한계와 연결짓기도 했다고요. 네. 마키아벨리는 이런 세습의 위험성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공화정이 선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어요. 능력은 혈연으로 보장되지 않으니까요. 세습보다는 경쟁과 선택을 통한 리더 선출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군사 문제에 대한 시각은 두 저작에서 상당히 일관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용병 제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요. 당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외국의 용병 부대에 크게 의존했는데 마키아벨리는 이걸 국가 쇠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아, 용병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렇죠. 용병들은 돈 때문에 싸울 뿐이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국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거나 싸움을 피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기 병력을 온전히 보존해서 다음 계약을 따내는 거지 고용주 국가의 승리가 아니라는 아주 냉정한 분석이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바로 시민들로 구성된 자국군대, 시민군이었군요. 로마사 논고 21장에서는 자신의 군대를 갖지 않은 공화국이나 군주국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죠. 맞습니다. 시민 군대는 단순히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화국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으로 본 겁니다. 시민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킨다는 사실 자체가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나아가 잠재적인 독재자의 출현을 막는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시민들이 무장하면 독재를 막을 수 있다. 네, 시민 병사들은 부당한 명령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새 구축에 대한 그의 회의적인 시각도 좀 흥미로운데요. 요새요? 성벽 같은 거요? 방어는 튼튼한 성벽이 아니라 잘 훈련된 군대와 백성들의 지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약간 프랑스 마지노선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런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특정 방어시설이나 지리적 이점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고 국가의 운명을 건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성공한 인물, 특히 전쟁 영웅처럼 너무 공이 큰 인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날카롭던데요. 뛰어난 장군은 군주에게는 잠재적 경쟁자, 위협이 될 수 있고 공화정에서도 시민들의 질투나 두려움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죠. 네, 맞아요. 그는 아테네다 밀티아데스나 테미스토클레스 같은 영웅들을 도편 추방했던 배은망덕을 비판하면서도 로마는 상대적으로 관용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한니발을 격파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처럼 너무 압도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로마 시민들이 느꼈을 그 경계심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해요. 공화정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은 경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윤범기 강사 언급처럼 군주인 선조가 뛰어난 장군 이순신을 질투하고 의심하는 건 인간 본성상 그럴 수 있지만 공화정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덜 질투한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성공한 장군들에게 극단적이지만 현실적인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에는 즉시 군대로 돌아가서 모든 공을 군주나 공화국에 돌리고 겸손하게 처신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철저하게 반란을 준비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라 이겁니다. 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렇죠. 어중간한 태도로 공을 내세워다가는 결국 질투와 의심을 받아서 제거당할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권력의 속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죠. 법치와 신상 필벌의 중요성도 일관되게 강조했죠. 아무리 과거에 큰 공을 세운 영웅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이 원칙. 맞습니다. 로마를 구했던 영웅 말리우스 카피톨리누스가 왕이 되려는 반역 음모를 꾸미다 발각되자 가차없이 처형당한 사례를 들면서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네. 당신 자료에 따르면 윤범기 강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 법 앞의 평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개혁과 변화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상당히 섬세한데요. 기본적으로 그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요. 로마서 논고 25장에서 로마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갈 때 왕이라는 명칭만 집정관으로 바꾸고 왕이 입던 자주색 토가와 같은 상징물은 그대로 썼다고 하죠. 변화에 대한 민중의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옛것의 외형은 유지하면서 내용만 바꾸는 방식. 겉모습은 남겨두고 숙만 바꾼다? 그 윤범기 강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논란을 예로 들면서 폐지보다는 독소조항 개정 같은 점진적 방식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관점을 이 부분과 연결지었다고 하고요. 후원 체제를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주 극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도 말합니다. 로마사 논고 26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면 기존의 권력 구조와 사회 질서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기존 세력의 저항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말하죠. 와, 그건 정말 급진적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개혁가의 딜레마를 토로합니다. 진정으로 선하고 고결한 인물은 이런 비정하고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는 걸 꺼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위대한 개혁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건 상황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깊은 인식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상적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시민의 자유, 공화정의 경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의 현실주의의 핵심이고 때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 현실주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관점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는 인간을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주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로 파악하죠. 그렇죠. 로마사 논고 27장에 나오는 페루자의 폭군 조반 파울로 발리오니 사례가 재밌는데요. 그가 무방비 상태의 교황 율리우스 2세를 암살의 절호의 기회를 얻고도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악당조차도 극단적인 악행 앞에서는 망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지배욕, 피지배 거부욕, 상실에 대한 두려움, 야망 같은 다양한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상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점, 바로 정치와 도덕의 분리 문제겠죠. 군주론이 이걸로 악명이 높지만 사실 로마사 논고에서도 국가의 존립과 발전이라는 더 큰 목적, 즉 국가 이성, 리송데타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도덕 규범에서 벗어나는 비정한 행위가 때로는 불가피하게 용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로마 건국의 영웅 로물루스가 쌍둥이 형제 레무스를 살해한 행위나 아까 말씀드린 브루투스가 아들들을 처형한 행위를 공화국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필요악으로 묘사하는 방식에서 그런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필요했다는 거죠.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마키아벨리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의 사상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고요. 이론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 너무 냉소적이고 비도덕적이다. 권력 획득과 유지 기술에만 너무 집중해서 개인의 권리나 정의 같은 가치를 경시한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마키아벨리를 계속 읽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소환되는 이유는 그가 권력의 본질, 리더십의 역할, 사회 집단의 역학관계에 대해 던지는 통찰이 여전히 날카롭고 유효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서양 정치 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정치를 종교나 도덕의 영역에서 분리해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 권력 현상으로 분석하려 시도했던 인물이에요. 정치를 도덕에서 분리했다. 네, 그의 냉철한 현실 인식, 때로는 좀 불편할 정도로 직설적인 표현, 그리고 이후 정치 현실과 사상에 미친 그 막대한 영향력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히 16세기 이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정치적 딜레마들을 이해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어떤 거울과도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의 이런 냉혹한 민낯을 단순히 묘사한 걸까요? 아니면 그런 방식을 지지하고 권장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아마 당신의 해석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키아벨리라는 아주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춰보았습니다. 군주론이라는 익숙한 조각 너머 로마사 논고를 통해 공화주의자로서의 그의 면모, 자유와 부패, 리더십에 대한 그의 깊은 고민들을 함께 따라가 왔습니다. 그의 눈을 통해 권력과 정치의 다면적인, 때로는 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당신은 서양 정치 사상사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인 마키아벨리에 대해 훨씬 입체적인 시각을 갖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통살은 500년 전 이탈리아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권력을 둘러싼 역학, 자유를 향한 열망과 그것을 위협하는 부패의 문제, 위기 속 리더십의 역할 같은 것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질문들이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마키아벨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심과 시민적 덕성, 그리고 때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제도나 조직 속에서 마키아벨리가 말했던 시스템적 의미의 부패, 즉 나사가 풀리는 현상이라고 감지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수준의 경계심 혹은 어쩌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